네, 안녕하세요. 큐리어스 조이의 조이 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뭔가 일상이 항상 쫓기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 때려치고 어디 한적한 데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다들 한 번씩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는 바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네,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으로 소소하지만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시는 박혜윤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4년간 저같은 이제 주요 일간지 기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연 사직을 하고 미국으로 훌쩍 떠나십니다. 미국에 가셔가지고 교육심리학 박사를 따시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보통의 엘리트 코스랑 비슷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면 제1의 목표가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가 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이제 교회로 가셔가지고 8년째 살고 계십니다. 작가님은 정기적인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삶을 닮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정기적인 이메일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책들인데 이제 숲속의 자본주의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히려 최첨단 가족,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인의 월등까지 정말 기계이신가요? 책을 정말 이제 걸출한 걸작들을 줄줄이 내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그 과정은 사실 되게 단순하게 행동해요. 전 단순한 목적으로. 시골에 집값이 싸서 저희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이제 일을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그 경계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어쨌든 둘 다 월급이 없으니까 일단 집이 있는 걸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려면 시골 집으로 가면 현금이 갑자기 생긴다. 그런 거였죠. 귀농을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부동산 값이 싸서 가서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완전히 도시에서 그쵸. 이제 나고 자라셨잖아요, 그쵸. 평생을. 그런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살면은 당장에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내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현금 확보가 되면 굉장히 집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 집이 어떻게 싸다니. 너무 굉장히 기쁘고. 아니 근데 당장에 갑자기 이렇게 마트도 돈이 너무 생기는 멀고 막 스타벅스도 앞에 없고 이러면은 그냥 막 오는 그런 불편함과 내 삶의 어떤 질이 확 떨어지는 이런 거를 느끼지 않나요? 아니 질이 확 늘어난 것 같죠. 왜냐하면 통장에 갑자기 돈이 확 생겼으니까. 여러분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생겼잖아요. 코스트코나 이런 데 되게 그런 대형마트 원래 되게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심심하니까 거길 가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거길 가는 게 막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는데 마트 계산하시는 분이 미국은 그냥 계산할 때 뭐 괜히 물어봐잖아요. 오늘 어떠냐. 좋아 이랬는데 막 너무 지친 표정으로 그래 여기서 누가 이렇게 기쁘겠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게 되게 막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하나로 왔는데 그걸 이제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많다는 게 이런 경험조차 이게 즐겁게 만드는구나. 워낙 자극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막 신나죠. 맞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작가님 책을 읽다 보면 그 어떤 평가보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해, 그러니까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나에 대한 질문을 되게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되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게 문장에서 절절히 느껴지는데 저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게 사실은 되게 역설적인 건데요. 나 자신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되게 하찮고 나란 존재 자체가 뭐 이 세상에 없어져도 그만이고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딱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도 줄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별로 나한테 관심 없어요. 왜냐면 나는 별로 하찮은 존재거든. 그러니까 나의 하찮은 존재라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나에 대한 진짜 질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게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 거를 인지할 때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연결되는 건가요? 사랑은 너무 이게 어려운 나에 대한 단어라서. 집중? 그렇죠. 나에 대한 네.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질문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제 해야죠. 나라도 어떡해.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라도.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비난을 받을 때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작가님의 뭐 이런 책을 보고 뭐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나온 습속의 자본주의자 비난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월든 인용을 많이 했느냐. 너가 할 얘기가 없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월든을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왜냐면 그게 아닌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가 아니고 이제 이건 나에 대한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습속의 자본주의자의 월든이 많이 들어간 건 맞지만 제가 사실 좋아하고 내가 더 힘을 써서 쓴 얘기는 다른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네네. 근데 꼭 이게 사람들한테 눈에 띈 것, 그리고 그런 비난이 나에게 남는 것, 그런 걸 해서 다시 이제 월든으로 돌아가 본 거죠. 아, 그래서 이번 책이 네, 그래서 나온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난을 네. 약간 어쨌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건설적이라는 게 비난한 사람은 타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나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와닿아요. 네, 그래서 그 월드를 다시 보니까 다시 보기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비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거 너는 이렇게 배불러서 하는 짓이다. 네가 배불러서 하는 짓이 진짜 네가 뭐 하면 이걸 하겠냐. 그게 비난으로 들렸는데 소로를 처음에 월드를 처음 읽을 때 그 소로에게 느꼈던 불편한 감정. 저는 소로한테 그 악플 달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똑같은 용어를 쓰진 않았는데 결국 되게 비슷한 결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소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아할 수가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하여간 저는 그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앞에 이런 말 했는데 뒤에 이런 말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되게 뭐 사람을 막 싫어하고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이 하다가 뭐 사람 좋다 막 이러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고 되게 또 자기 변명이 되게 심한 것 같고 아 그래서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도 되게 비슷한 거니까 이게 여기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파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좀 약간 그 가족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작가님을 책을 읽어보면은 작가님에게 가족이란 우리가 가족 생각하면 뭔가 되게 화목해야 될 것 같고 서로 사랑해야 될 거고 배려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강박관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답게 제멋대로 사는 거를 서로 봐주는 관계라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이 너무 약간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각자 자기답게 제멋대로 사는 거를 봐주는 관계. 관여도 하지 않아요. 그냥 just see, watch 이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이좋게 살고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정말 일도 없는데 가족이 그럼 가족이 아니냐. 가족이에요. 근데 뭐냐면 저는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적별로 일단 리더가 다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걱정한다. 달라요, 리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큰 일, 저희 집의 모든 이 새로운 이상한 생각들은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볼까? 그치, 어디서 이상한. 한번 살아볼까? 저는 이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 이상한 일을 고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이제 저인 거예요. 저는 또 그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걸 실행할 힘은 또 없어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또. 그래서 그냥 안 한다 이러면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다가 그거를 이제 계속 뒤처리를 하고 뒤치다거리를 한 사람은 저희 남편이죠. 아이들도 리더의 역할이 있나요? 있죠. 예를 들면 저희 그 큰 딸은 저희 집에 그 양심의 목소리라고 해서 저희 큰 딸은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아주 재미없는 인간이에요. 아, 양심적인. 예를 들면 불량식품을 먹겠다든가 사치를 한다 이럴 때 그걸 제동을 거는 사람이 저희 큰딸. 네, 큰딸.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모든 원망을 듣죠. 좀 그런 날 있잖아요. 외식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그런 날? 그렇죠. 외식을 하자. 다 그럴 때 이제 안 돼. 집에 가야 돼. 딱 이런 저희 애가 그러면 저희가 다 원망을 하면서 그 애에 따라서 집에 돌아와서 툴툴거리죠. 그러니까 걔는 그 툴툴거리는 걸 받고 그다음에 자기의 역할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너는 우리 집의 양심의 목소리야. 이렇게. 작은 애는 언니니까 양심의 목소리라고 안 하고 파리 쿠퍼라고 분위기 있게 이런 인간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그 둘째는 이제 항상 이 나쁜 일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작가님에게 가족이란 가족의 의미? 그냥 서로 봐주는 관계? 그렇죠. 그 이상의 뭔가 있는 건가요? 가족이 없어요. 그럼 가족이 없어도 되나요? 가족이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살기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그러니까 하는 거를 그건 분명해요. 가족이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근데 가족이 있는 게 너무나 큰 이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어떤 특히 가족의 일원들한테 기대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나한테 너무 다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애들은 뭐 어떤 애였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작가님은 그런 게 없는 근데 거예요. 그런 게 왜 없냐면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나한테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또 교육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고 또 한국에서는 강남 8학군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서울대 가셨잖아요.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사교육의 어떤 메카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옛날에 이제 하셨으니까 부모는 관객이다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가 독립된 어떤 개체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애를 키워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야죠. 작가님은 교육의 목표가 저는 뭐? 교육의 목표를 되게 길게 본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짧게 본 거고 애로부터 길게 본 건데 미국 나이로 만 18세가 되면 법적인 저는 이제 의무가 없거든요. 얘를 그냥 길바닥에 쫓아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 얘를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는데 얘가 살지도 못하는 애가 되는데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 법적인 나이가 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애가 되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 그 18세에 저는 이제 그 의무를 끝내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18세에 자기의 삶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 따라서 그냥 인생이 60살까지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의 목표가 이 애로 봤을 때는 이제 더 긴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백수가 돼도 자기 인생을 계속 꾸려나갈 자기의 수 것으로 있는?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의 목적이 내가 졸업했을 때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뭐 무슨 전문직을 갖는 것, 그랬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목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네. 숙제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 절대 안 하죠. 네요? 숙제도 안 해요. 네. 왜냐면 숙제를 안 해도 견디는 건 큰 능력이야 이렇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엄마가 숙제를 한 이유는 숙제를 내가 안 할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숙제를 안 했을 때 무서워서 그냥 한 거야. 나는 엄마는 어렸을 때 되게 숙제 안 하고 뻔뻔하게 있는 애들 보면 되게 부러웠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있지? 그거 강력한 멘탈이거든. 그것도 능력이야. 근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너에 대해서 그렇죠. 셀프 날리지를 가지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신 그렇죠. 거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세상 살기는 너무나 편해요. 왜냐면 세상에는 누구든 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에 필요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막상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너무 휩쓸려 가는 것도 내가 어느 이 열차에 탑승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중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작가님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가치 이런 것들을 딱 하나만 꼽으신다면 이거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실이 어떤지를 그냥 얘기했을 때 교육을 통해서 기회라는 게 이미 바뀐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되게 슬픈 일이죠. 그 부모님들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데 그 투자잖아요. 틀어줘. 근데 이게 리턴이 별로죠. 옛날 시대랑 다른 거죠. 옛날에 교육이 기회였다면 근데 지금도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 개인 판단이에요. 중산층이 교육의 발목을 잡혀서 중산층에서 몰락한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얘기잖아요. 내가 중산층이었는데 애들한테 교육시키느라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 그렇다고 뭐 애들이 그만큼의 뭔가 임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벌었다고 해서 나한테 뭘 줄 것도 아니고 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투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애를 키우신다면 어떤 이론에 내가 베팅을 할 것인가. 저는 오늘부터 정말 작가님의 진정한 지금까지도 팬이었지만 앞으로도 저 정말 작가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팬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큐리어스 조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훌륭하신 아니면 더 재밌으신 분들 모시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